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키미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이버는 얼마 전까지 F1의 많은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25세 때 이미 4번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고 미하엘 슈마허에 이은 독일 최고의 F1 드라이버로 등극한 세바스티안 베텔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된 그는 4번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과 53번의 경기에서 우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까지 이룩한 업적은 이미 엄청난 업적이며 통계상으로도 역대급 드라이버의 반열에 오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독일 드라이버는 레드불에서 최고의 머신을 운전하며 그와 경쟁한 알론소, 해밀턴 등에 비해 머신덕을 많이 받았다는 평이 아직 있지만 역대 챔피언이 된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그 해 최고의 머신을 드라이빙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의 업적은 폄하될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페라리 팀을 정상으로 이끌고 챔피언이 된다면 그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베텔은 그의 멘토이자 위대한 F1 황제 마이크 슈마허로부터 영감을 받은 많은 젊은 레이싱 드라이버 중 한 명입니다. 7번이나 월드 챔피언이 된 슈마허와 마찬가지로 베텔은 슈마허의 무자비한 성격,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드라이빙 스피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베텔은 레드불에서 멋진 시간을 실망스럽게 끝냈지만 2015년부터 페라리로 이적하여 과거 슈마허가 세운 업적을 재현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베텔은 BMW 자우버에서 2007년에 부상당한 로버트 쿠비차를 대체하여 데뷔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19살이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8년 그는 토로로소에서 풀타임 드라이버로 낙점됩니다. 레드불의 하위팀인 토로로소는 이 어린 독일 드라이버에게 기회를 주었고 베텔은 그 기회를 살리다 못해 한 경기를 우승을 하며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가 내렸던 이탈리아 몬자에서 그는 폴 포지션을 차지한 후 레이스를 우승까지 하면서 당시 F1 역사상 최연소 그랑프리 우승자가 되었고 곧바로 세계가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9년 레드불로 승격하였고 바로 브론지피의 젠슨 버튼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타이틀을 경쟁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젠슨 버튼과 브론지피는 시즌 전반기에 매우 우세했지만 베텔은 중국, 영국, 일본에서 승리하며 챔피언십 경쟁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무려 챔피언십 2위를 기록하였고 시즌 동안 4번의 우승을 하며 21살 나이에 이미 탑 클래스 드라이버로 등극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베텔은 팀 동료인 마크 웨버를 비롯하여 페르난도 알론소, 버튼, 루이스 해밀턴과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하게 경쟁 후 결국 22살의 나이에 최연소 F1 드라이버 챔피언이 됩니다. 새로운 F1 황제 등장에 전 세계가 열광하였고 그 이후 이어질 그의 시대를 여는 한 해였습니다. 2011년 레드불 RB7은 독보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베텔이 11개의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매우 쉽게 달성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2012년 시즌 레드불은 빨랐지만 전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13차전 이탈리아 그랑프리까지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 알론소에 39점 뒤진 4위를 기록 중이었으나 이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그랑프리를 연달아 우승하고 이후 아부다비, 미국에서도 포디움에 오르는 놀라운 뒷심을 보여주었으며 최종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중 사고로 최하위로 떨어지며 챔피언십이 희박해졌지만 놀라운 순위 회복으로 6위로 경기를 마치며 챔피언십 경쟁자 알론소를 단 3점 차이로 앞서며 다시 한 번 더 드라마틱하게 트리플 챔피언이 됩니다. 2013년 레드불 RB9은 다시 한번 독보적인 성능을 뽐냈으며 베텔은 이 시즌 13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후반부 9연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죠.
네 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루이스 해밀턴은 싱가포르 그랑프리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레벨의 스피드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F1 규정이 많이 바뀌었고 르노 엔진이 기술 규정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레드불 RB10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텔은 메르세데스 W05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함께한 루이스 해밀턴과 니코 로즈버그에 제대로 대항 한번 못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팀 동료인 다니엘 리카르도는 2014년 시즌에 3번의 우승을 기록한 반면 베텔은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베텔이 시즌 중 우승을 못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38포인트를 기록한 리카르도에 비해 매우 낮은 167포인트를 기록하며 매우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냅니다. 페라리가 시즌이 끝날 무렵 팀을 떠나는 페르난도 알론소의 후계자로 베텔을 지목하며 영입 의사를 밝혔고, 베텔은 자신의 우상인 마이크 슈마허가 보여주었던 페라리의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야심찬 각오로 페라리로 이적합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그는 활기를 되찾았고 2015년 2차전 세팡에서의 우승한 후 해밀턴과 챔피언십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해밀턴은 메르세데스에서 다시 한번 우세한 한 해를 보냈지만 머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커버한 베텔의 뛰어난 경기력은 그를 마지막 3경기까지 타이틀 2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2016년 시즌은 베텔에게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페라리 SF16H는 나쁜 차는 아니었지만 메르세데스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우승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의 우승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적인 문제가 있었고 로즈버그와 해밀턴의 경기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그는 7번의 포디움에 오르기는 했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베텔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좌절하였고 가끔 팀 라디오에서는 격양된 반응을 많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페라리에서의 챔피언십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세바스티안 베텔의 출발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우승하였고 중국에서 2위, 바레인에서 다시 우승, 러시아와 스페인에서 2위를 했고 모나코에서 다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챔피언십 경쟁자 루이스 해밀턴과 신경전이 극에 달하여 세이프티카 상황 중 불필요하게 컨택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로부터 징계는 결국 받지 않고 미디어를 통하여 해밀턴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텔은 12차전 벨기에 그랑프리까지 챔피언십 포인트를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이탈리아에서 3위를 하며 우승을 한 해밀턴에게 챔피언십 리드를 넘겨주게 되었고, 싱가포르에서는 그는 폴을 따냈지만 두 번째 코너를 돌기 전 맥스 베르스타펜과 그의 팀 동료 키미 라이코넨과 충돌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는 2위를 달리고 있던 중 페라리의 SF70H가 스파크 플러그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리타이어. 베텔의 챔피언십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꾼 리타이어였습니다. 결국 베텔은 다시 한번 챔피언십 경쟁에서 해밀턴에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 시즌은 베텔의 드라이빙이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메르세데스의 머신이 믿을 수 없는 신뢰성과 루이스 해밀턴의 뛰어난 드라이빙으로 챔피언십 타이틀 획득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다시 시작한 2018년, 그는 호주와 바레인에서의 첫 2경기를 우승한 후 다시 한번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캐나다와 영국 그랑프리에서의 추가적인 우승은 챔피언십에서의 해밀턴에게 8점 앞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켄하임에서 열린 그의 홈 그랑프리에서 그는 폴 포지션을 차지한 반면에 해밀턴은 머신 문제로 14위에 그치며 다음날 결승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결승에서 그는 젖은 노면에서의 코너 실수를 하며 방어벽에 충돌하여 리타이어하였습니다. 반면 해밀턴은 14번 그리트에서 출발하여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텔은 챔피언십 리딩을 해밀턴에게 완전히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텔은 벨기에 그랑프리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십 리딩을 빼앗긴 이후부터 조급한 모습을 보이며 잦은 실수를 하였고 결국 챔피언십 타이틀 획득에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2019년 베텔은 F1에 떠오르는 스타 샤를 르클레를 새로운 팀원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샤를 르클레는 알파 로메오에서 그의 재능과 가능성을 보여주어 많은 언론이 주목하였고 동일한 머신으로 경쟁해야 하는 베텔로서는 많은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호주 그랑프리에서 포디움 등극에 실패하였고 바레인에서도 경기 중 스핀을 하며 포디움 등극에 실패합니다. 폴포지션을 기록하고 머신 신뢰도 문제를 겪기 전까지 레이스를 리딩하고 있었던 팀 동료 르클레와는 대조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이후 베텔은 중국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연달아 포디움에 올랐으며 그 후 스페인에서 4위, 모나코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베텔은 폴에서 출발하여 해밀턴과 선두 다툼을 하다 실수하여 우승을 놓칩니다. 독일과 헝가리에서 포디움에 오르긴 했지만 페라리 팀과 팬 그리고 언론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수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버뿐만 아니고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에도 뒤진 챔피언십 4위로 전반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베텔은 그의 젊은 팀 동료인 르클레가 벨기에와 몬자에서 폴포지션 및 2연승 기록하는 모습을 보며 힘든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드디어 시즌 첫 우승을 기록하였지만 러시아에서 머신의 MGUK 문제로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 시즈카에서 열린 일본 그랑프리 대회에서 베텔은 그의 F1 경력의 57번째 폴 포지션을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과 마지막까지 멋진 배틀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여 2위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도 리타이어,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팀메이트 르클레와 충돌하며 다시 한번 리타이어를 기록하는 등 슬럼프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스인 아부다비에서 베텔은 별다른 임팩트 없이 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2019년 챔피언십에서 메르세데스는 물론 레드불 막스 베르스타펜과 팀 동료 르클레르에 뒤진 5위를 기록합니다. 2019년 시즌은 베텔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는 페라리의 퍼스트 드라이버로서 메르세데스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F1에 떠오르는 스타 찰스 르클레는 올 시즌 가장 많은 폴 포지션 7번을 기록하였고 베텔보다 많은 시즌 2승을 거두며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르클레가 스타성도 경비하고 있어 베텔의 페라리에서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 F1 탑 드라이버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F1에 데뷔해 4번의 월드 챔피언과 5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이로써 역대 3번째로 많은 우승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빠른 F1 드라이버 중 한 명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챔피언십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드라이브임에는 분명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페라리 팀은 메르세데스와 경쟁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기술 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2020년에도 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에 그가 화려하게 부활하여 다시 한번 날아올라 검지손가락을 펼치며 표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바스찬 베텔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키미TV의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